증명에 대한 얘기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증명법 얘기를 첫 번째 이제 직접 증명법. 얘는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들이에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이면 좀 길게 쓸까? P이면 Q가 참이라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여기서 이게 한 방에 가면 참 편한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3단원법을 이용합니다. P이면 A가 참이에요. A면 B가 참이야. B면 C가 참. C면 D가 참인데 D면 Q가 참. 그러니까 얘네들 쭉 가보니 P는 Q가 참이 되는 이러한 식의 증명을 우리가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우리가 딱히 증명할 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이 읽었던 동화 중에 사윗감을 찾아 떠나는 서생원의 이야기 뭐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동화 좀 읽어봐. 이 생쥐가 딸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힘센 사위를 얻고 싶어서 길을 떠나요. 사윗감을 얻으러. 막 이렇게 걷다 보니까 햇빛이 딱 쨍쨍해. 해가 세구나. 태양 보고 사유해라. 그랬더니 태양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름이 가리면 힘을 못 써. 막 이런 거 하잖아. 그 구름은 야 구름 너 사유해라 했더니 뭐해? 바람이 이렇게 씩 불면 자기는 힘이 없어. 그래서 바람 너 사유해라 했더니만 자기는 조옥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을 못 쓰러뜨려. 그래서 장승 보고 야 너 사유하려고 했더니만 장승이 뭐라고 합니까? 밑에 있는 쥐들이 나를 갉아먹어서 나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래서 쥐가 제일 세구나 해가지고 쥐를 사유를 얻었다는 뭐 이런 얘기들 몰라? 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일본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버느냐? 통장수가 돈을 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좀 연결이 됩니까? 통 파는 사람 음식 이렇게 담는 통 있잖아요. 그런 통 파는 장수가 돈을 번대요. 연결이 돼요? 자, 걔네들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불면 흙, 먼지, 모래가 날립니다. 이거 옛날 속담이기 때문에 좀 옛날 시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해해보죠. 모래가 날린다죠. 얘네들이 날리니까 그 다음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눈병 환자가 증가합니다. 눈병 환자. 근데 옛날에는 이게 치료가 딱히 뭐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비이성적이니까 이게 빨리 안 나. 그래서 뭐해? 점점점 눈병이 심해지면 결국은 실명, 다시 말해서 맹인이 증가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맹인이 증가하면 맹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뭐해? 구걸하잖아. 근데 요새처럼 뭐 구걸을 하는데 그냥 이거 아니라 저 옛날에 그래도 나름 뭔가 풍요가 있었어. 뭐합니까? 악기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면서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악기 연주를 할 때 일본 전통악기 게이샤들이 쓰는 이런 악기 있잖아. 낑 하는 거 샤미센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에 대한 악기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 악기는 뭘 가지고 만드느냐? 고양이 가죽 가지고 만듭니다. 일본 애들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악기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야? 고양이를 많이 잡아야 돼. 그래야 그 가죽 가지고 악기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개체 수가 감소합니다. 자, 고양이가 줄면은 뭐가 늘어날까? 그렇지. 당연히 쥐가 증가해요. 쥐의 개체 수가 증가. 그럼 쥐는 뭐 먹고 삽니까? 주방에 와서 음식들을 훔쳐먹는데 걔네들이 뭐돼? 통도 막 갉아먹잖아. 그러니까 통이 갉아먹으니까 뭐돼? 통이 구멍이 뚫려서 그럼 그 통 써 못 써?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통을 새로 사야 돼. 그래서 통장수가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이거면 이게 참, 이거면 이게 참 이런 식으로 가서 이거면 이거다라는 식의 얘기들. 이건 사실 약간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직접 증명법을 얘기할 때 이런 식의 어떤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한 직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오진 않고요. 우리가 나오는 것은 간접 증명법.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간접 증명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얘네 둘 다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결론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간접증명법 첫 번째 대유법. 대유법은 뭐라고요? 대유 명제를 증명할 겁니다. 대유 명제를 증명하는 이유는 뭐냐? 직접 증명이 힘들기 때문에 간접 증명을 할 거예요. 대유 명제를 증명한다는 것은 결론을 부정하여 어디서 마무리 짓는 거죠? 가정의 부정으로. 이게 바로 대유 명제입니다. 이 대유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대유법이라고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n 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라는 이 명제는 참이에요. 얘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보통 대유 명제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 얘 보면 제곱이죠. 제곱에서 낱낱개로 가는 거, 즉 덩어리가 큰 상태에서 쪼개는 형태로 가는 증명. 가정에 있는 조건과 결론에 있는 조건을 봤을 때 가정에 있는 조건이 더하기나 곱하기처럼 이게 좀 덩치가 커요. 결론이 얘네들을 쪼개놓은 낱낱개. 그런 경우일 때는 보통 직접 증명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낮은 거, 간단한 것들에서 큰 덩어리로 가는 증명인 대유 명제를 보통 이용하죠. 그래서 얘들 증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를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요. n이 짝수가 아니라고 하자. 짝수가 아니면 결론이 뭐로 남은데 n 제곱도 뭐다? 짝수가 아니다 해버리면 증명 끝이거든. 그쵸? 그게 바로 대유 명제잖아. n이 짝수가 아니면 n 제곱도 짝수가 아니다라는 이 대유 명제에 대한 증명. 이런 걸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n이 짝수가 아니면 n은 어떤 모양으로 표현되어집니까? 2k 플러스 1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제곱해요. n제곱을 해봤어. 그랬더만 2k 플러스 1의 제곱은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2로 묶었더니만 2k 제곱 플러스 2k 그리고 1꼴. 뒤에 2를 더했다는 것은 얘도 뭐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뭐야? 우리가 원하는 얘에 대한 증명을 뭐를 통하여? 대유 명제를 통하여 증명했다. n제곱이 짝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예요? 주어진 명제에 대유 명제가 참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라는 식으로 증명하는 거 대유법입니다. 보통 이 대유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할 때 이제 빈칸 치우는 기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귀류법이다. 귀류법은 가정과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일 때, 그래서 대유 명제를 이용한 증명이 안 되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접증명법이야.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결론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부정하여 뭐를 이끌어낸다? 얘는 모순을 이끌어내야 돼요. 모순됨을 유도한다. 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바로 이거죠.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루트 2가 무리수인 것을 증명하여라.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거 알지만 그것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보자 라고 할 때 가정이 없어요. 뭔 맞으면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결론만 있어. 루트 2는 무리수다. 그래서 얘에 대한 증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하죠.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럼 루트 2를 갖다 유리수,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무리수의 반대니까 유리수죠. 루트 2는 유리수로서 m분의 n꼴입니다. 물론 이때 m과 n은 서로서인 기하분수의 꼴로 반드시 표현이 가능해요.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게 유리수잖아요. 서로서인 두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루트 2.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곱해서 m 루트 2는 n이 될 거고요. 얘를 양쪽에 제곱을 하면 2m 제곱은 n제곱. 자, n제곱이 2 곱하기 m제곱 꼴이니까 n제곱은 뭡니까? 2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라는 말은 짝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어떤 게 짝수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인 걸 알아. 자,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자연스럽게 n도 2의
배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n이 2의 배수라고 하자. 그럼 n을 갖다가 우리가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k꼴로 써도 되겠네. 이해가세요? 그러면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보죠. 그러면 이 m제곱은 2k의 제곱, 다시 말해서 4k의 제곱. 그러면 뭐가 돼요? m제곱이 이번엔 2k의 제곱인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m제곱이 2의 배수이고요. 그 말은 뭐죠? m도 2의 배수가 되버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m하고 n은 서로소입니다. 서로소라는 것은 최대공약수가 없는 기하분수여야 되는데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면 얘네들은 서로소가 아니죠. 즉 뭐가 나와요?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m과 n이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된다. 왜 이런 모순이 나와? 아니 무리수인 녀석을 유리수라고 우기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더라. 즉 루트 2는 무리수다. 이 증명의 핵심은 이 모순된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얘네들이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되더라. 모순이기 때문에 루트 2는 뭐다? 무리수다라는 식의 증명이 가능해진다. 이해가십니까? 위에 두 개에 대한 증명을 한번 보시면 얘는 가정과 결론이 명확한 증명들을 할 때 가정과 결론. 근데 가정이 덩어리가 커요. 결론이 덩어리가 작은 낱낱개야. 합, 곱에 대한 모양에서 낱낱개로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거.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 뒤에가 또는으로 연결되는 건 증명하기 힘듭니다. 이것 또는 이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증명 힘들거든요. 그때는 역시 대우명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우법. 얘는 언제 쓴다고요?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됨을 유도합니다. 물론 얘도 대우법이 아닌 뭐를? 귀류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굳이 모순됨을 이끄는 것보다 얘는 가정이 있으니까 가정의 결론을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귀류법이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빈칸 채운 듯은 그냥 증명이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대우법, 빈칸 채운 듯은 그냥 증명이든 얘네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나중에 시험 때 되면은 요것들은 따로 연습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얘네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 이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1 플러스 루트 2도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역시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귀류법을 이용한 어떤 사실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경우도 그 사실이 가정은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역시 이러한 귀류법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명제 마지막 얘기만 하면 명제도 끝이네요. 명제 간단하잖아. 명제는 우리가 도구예요, 도구.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구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다루는 명제들, 명제가 이거이긴 한데 얘에 대해서는 문제 하나 나올까 말까 거의 안 나옵니다. 다음 주 명제인 거 골라라 이런 얘기 나올까 말까인데 거의 안 나와요.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거든. 우리가 다루는 명제는 사실 다 조건 명제다. 조건, 가정과 결론이라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가정, 조건이에요. 결론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과 결론에 있는 조건들에 대한 이 명제가 참이 된다면 우리는 두 줄짜리 화살표를 쓸 거야. 표현 자체에 대한 의미. 이 명제가 참이라면 각각의 조건들을 가지고 만드는 진리집합이 있어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되어진 진리집합이 있겠죠. 그 진리집합에 대한 포함관계가 이러한 얘기가 될 겁니다. 즉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이 명제가 거짓이라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이런 부분이 생겨. 얘가 바로 뭐다? 관례다.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어떤 명제가 참이면 증명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거짓이면 관례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관례 찾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했느냐? 삼단론법이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역과 대우라는 명제를 확인했고 그 중에 대우는 항상 처음과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여기까지 가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조건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두 줄짜리 쓰는 이것들 각각의 조건에 뭐를 붙이느냐?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름. 그냥 가정, 결론이라고 하기보단 얘가 참이니까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이름이, 자, 얘가 조건이랬잖아요. 조건 앞에 얘는 무슨 조건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충분 조건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받는 조건, 이 명제가 참일 때 받아야 되는 결론에 오는 이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과 필요라는 이 조건의 이름은 두 개의 조건이 세트로 움직이는 걸 거고요. 그때 그 명제가 가정과 결론에 위치해 있을 때 참이 되는 경우일 때 가정에 있는 조건을 충분 조건, 결론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다음 조건 하나만 가지고 충분이다, 필요다라는 말을 못해요.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일 거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역인 명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Q라는 조건과 P라는 조건의 역명제를 생각했는데 역도 참이야. 운도 좋지.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얘가 똑같은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여기 가정에 와서도 참이 되니까 충분 조건에 오기도 한다는 거죠. 똑같은 Q가 마찬가지 똑같은 P가 충분 조건이었다가 이렇게 명제를 바꾸면 필요 조건으로도 표현된다. 아, 그러면 이 Q라는 조건은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겠다. P라는 조건도 마찬가지 충분 필요가 다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냥 다 붙여서 얘기해 준다. 이 필충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P이면 Q가 참이면서 Q이면 P가 역시 참이야. 그럼 이걸 한 번에 쓰자. P이면 Q가 참인 것뿐만 아니라 Q이면 P도 역시 참이 된다 라고 쓰는 양쪽 화살표로 쓰자라는 말의 의미는 얘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P와 얘에 대한 진리집합 라지 Q에 대하여 우리는 이게 포함되고 이게 포함됩니다.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어. 두 개의 집합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 집합일 때 얘네들은 뭐합니까? 같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 조건과 이 조건 가지고 만드는 진리집합 두 개는 똑같아. 두 집합의 상등이야. 그럼 조건도 사실은 뭡니까? 같은 개념이겠지?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일 거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동치다라고 얘기를 하여 조건의 상등이라고 봅니다. 두 개의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그런 말의 의미를 우리는 동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집합은 등호 쓴다 그랬어요. 조건이 같다면 걔네는 양쪽 화살표로 같다를 표현한다야. 도형은 어떻게 한다고?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가 똑같아. 합동일 때, 합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 줄짜리 쓰지 않습니까? 각각에 대한 개념마다 같다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등호 써요. 함수 때도 등호, 집합 때도 등호. 하지만 도형에서는 합동이라는 말로 세 줄. 조건일 때는 동치라는 말로 양쪽 화살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식의 얘기로 우리가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어려워져요. 여기까지 해서의 개념은 정말 안 어렵습니다. 명제 자체에 대한 개념은 되게 쉬워. 근데 우리가 아까 명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 조건 하나하나가 우리가 기본적인 수학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부등식 관련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부등식을 배우면서 뭐 연립부등식도 배우고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좀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P라는 조건이 X가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A 플러스 3까지라고 합시다. Q라는 조건이 있어요.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자, 얘가 0보다 작은 거라고 하죠. P가 충분히 되고
Q가 필요가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죠. P가 충분, Q가 필요래. 사실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얘가 충분히 얘 필요거든. 그쵸? 왜? 그래야만 우리가 명제에 대한 참것을 판단하니까. 자, 어찌됐든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보내,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았어. 그치? 그래서 P면 Q이다, P면 Q이다라는 얘가 참이라는 것까지 납니다. 충분과 필요. 참인 경우에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참이 아닌 명제는 이름 붙일 이유가 없겠지. 자, P면 Q이다, 얘가 참이야. 그 말은 얘네들에 대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다라는 것도 압니다. 얘에 대한 거와 얘에 대한 진리집합들을 한번 표현해보죠. 얘야 뭐 더 이상 표현할 것도 없는 바로 얘가 진리집합이라면 얘는 이제 조금 바꿔서 x-5,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 즉 얘네들에 대한 부등식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자, 이 두 개에 대한 포함관계가 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직상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겠죠. 자,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그러면 이 안에 얘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A에서부터 A 플러스 3까지. 딱 보이죠? A는 뭐보다? 마이너스보다 커야 됩니다. A 플러스 3은 5보다 작아야 돼요. 단 조심해야 되는 것은 등호의 유무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등호의 유무일 겁니다. 이해하세요?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A가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딱 넣어버리면 얘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죠. 그 말은 A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요 자리에 A 플러스 3 자리에다 5를 넣어도 얘는 여기에 들어가지잖아. 그쵸? 똑같이 빠져있으니까 즉 A 플러스 3은 뭐를? 5를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준 A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는 순수하게 커야 됩니다. 그리고 넘겨주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는 이러한 범위를 갖는다. 항상 이때는 뭐야? 등호에 대한 유무를 생각하는데 걔네들을 판단할 때 X에 대한 범위가 아니라 A에 대한 범위거든요. 그러니 얘네들에 대한 등호 유무는 정말 좀 우리가 특히 앞에서 연립부등식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등식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할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명제에 대한 얘기 가능할까요? 되겠습니까? 자,